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웃으시네요. 전 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스타일이시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또 고마하십니다. 부장님, 네. 저는 오늘 이 금요일만 기다렸습니다. 예. 항상 이번 주에 한 주를 보내면서 이벤트가 있으면요. 그 궁금증을 눌러놨다가 금요일에 다 몰아서 여쭤봐야지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되게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혀 아니었는데. 아니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예.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맞게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개인의 의견이고요.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데 있어서 의의를 두시는 게 뭐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주에 과장님은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바이오. 예. 기승전 바이오. 예, 그 섹터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하고요. 네. 그거였네. 매크로의 측면에 있있어서 네. 저는 사실 환율이었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조금 다시 올라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10원 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딱 주 초반에 급락을 하면서 시작해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 급락은 그동안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현기증 나는 움직임이에요. 이게 뭐 1280원 뭐 언저리까지 갔다가 1230원대까지 지금 또 밀리기도 하고 네. 굉장히 그 위아래의 그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게 뭐 원화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 달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피크아웃의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달러 지수를 표기할 때 보면은 달러 지수가 굉장히 좀 이제 그 시장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러 지표가 5월 12일 날이 104.85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2002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5월 말 되니까 100일 정도까지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양상으로 어느 정도 고점의 모양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이제 향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최근의 분위기 봐서는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 달러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컨센서스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런 기준금리 컨센서스는 조금씩 이제 그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가 마찬가지로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나왔던 이제 PCE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은 단 이 달러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올해 이제 그 미국의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나스닥이죠. 네. 결국 이제 나스닥의 약세를 촉발시킨 게 달러 강세다. 그렇죠. 아까 이제 이화진 과장이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맥이 좀 통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주들이잖아요. 네. 사실 빅테크 주들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현대차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컨셉인데 결국 이런 수출 기업이라는 점에서 달러 강세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악재죠. 그렇죠. 악영향을 미친 요인이죠. 앞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해주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일단 컨센서스를 낮춰놓은 이유도 환율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달러가 피크아웃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전망치가 굉장히 뭐 막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향후의 컨센서스를 좀 낮춰놓는 미리 그러다가 이제 정말 달러가 이제 정말 좀 어느 정도 약세로 전환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는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런 아마 생각으로 컨센서스를 낮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달러 강세라는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렇게 이제 그 달러 지수가 피크아웃을 하고 향후에 이제 달러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향후에 좀 굉장히 좀 이제 나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들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 한 7, 8% 정도 반등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저점 매수.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메타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거의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5% 이상 올랐어요. 이건 물론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네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에 반락하고 시점을 좀 같이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더 이제 확장을 하자면은 이렇게 미국에서의 어떤 이런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건 또 우리나라 성장주들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마찬가지로 출발은 기술적인 반등, 낙폭과대한 반등이겠지만은 결국 뭐 우리 아까 이어정 전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라든가 또 이제 뭐 인터넷 대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업종들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피크아웃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도 중요하고 우리 시장에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제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유럽도 좀 망가지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달러의 약세 반전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미국의 이런 흐름들이 좀 한계 부딪힌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달러의 약세 반전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좀 수반돼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자리를 메워주는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제 유럽 시장을 보시면은 유럽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좀 그 상승폭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이거는 약간 서프라이즈인데 거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향후에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이 조금 이 자리를 메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전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경기는 정말로 저는 하반기에는 좀 이제 다이나믹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상하이 봉쇄가 좀 풀리고 물론 이제 이게 또 일각에서는 또 이게 코로나19 환자 늘어나면 또 재봉쇄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지방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해서 소비 진짜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아직까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 쪽에서는 좀 뭔가 액션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물 쪽에서는 액션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가시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는 좀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달러 약세가 지금보다 좀 더 추세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저께 이제 그제 그러니까 선거 전날 5월 마지막 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수비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그 월말 수요들 또 뭐 그 비차익 매수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에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이제 그 약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견인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증시에도 이 환율의 좀 하향 안정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이건. 그렇습니다. 달러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틀랜타 연은총재 이제 버스틱 총재가 9월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또 좀 제가 봤을 때 환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어제 이제 블레이너드 자기는 또 지지한다고 또 그렇죠. 무조건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어차피 이쪽은 오히려 비둘기파인데 얘기하고 애틀랜타 버스틱 총재는 오히려 매파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9월에 인상하냐 안 하냐가 제가 봤을 때는 달러의 환율의 변화에 조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6월 7월의 어떤 금리 경로는 명확해요.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약간 저는 발작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연준이 그것을 뭐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화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9월은 저도 아직은 좀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지금 향후에 네, 나올 지표들 이런 부분들 뭐 이게 이제 CPI가 될 수도 있고 고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표들이 다 종합적으로 제가 뭐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미 연준은 지금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한 6월 7월이야 뭐 시장이 어떤 동요를 막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연준의 지금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파월 총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 지역 연준 총재들이 비슷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는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 보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도 보면은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네. 단일 대오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결국은 그 일맥상통하는 점은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좀 그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또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네.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연준이 동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이거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너무 뭐 우려를 한다거나 걱정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표가 뭐 CP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그 어느 정도는 피크아웃 이후에는 조금 슬로우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지나친 우려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유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의 앞으로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게 유가예요. 이게 전 유가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지금 110달러 위에서 이제는 거의 고착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변동성도 없어요. 이제는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더라도 뭐 110 몇 달러 빠지더라도 110 한 1, 2달러 이 정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증산까지 저렇게 하는데도 유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은 이거는 조금 그렇죠. 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굉장한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9월까지 우리가 예측해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인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조금 이어가 보면 유가가 지금 진정이 돼도 100달러가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고 그렇죠. 상단만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요즘에 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우려다 이러면 빠지고요. 인플레이션 좀 완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날은 오르고 뭔가 특별하게 이슈가 없어도 인플레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지금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유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이거는 지적이신데 이게 지금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보다 미국이 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덜 민감해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떤 그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즉각적이고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뭔가 시장에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특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환율 얘기를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기술주 성장주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뉴욕 증시를 조금은 불안하게 만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뭐 이전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더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런 갭 차이예요. 예, 민감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지금 좀 덜 민감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뭐 우리나라도 물가에 대해서 결코 그 안심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느끼는 민감도가 미국이 훨씬 더 더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그 향후에 이제 이런 유가도 유가지만은 유가 이외의 어떤 다른 이런 그 이제 가격들 이런 그 재화라든가 이런 서비스의 가격들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그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런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만 시장이 이제 저는 뭐 지표들이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서 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쳤느냐 안 쳤느냐의 여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그 인플레이션 증가폭이 좀 더 이제 그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초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는. 그러면 피크아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지금으로서는 CPI를 기다리는 것밖에 그렇죠. 없네요. 예. FOMC랑 CPI랑 그 두 가지가 지금 아마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뭐 FOMC는 어느 정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 7월은 좀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 변수는 이제 고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고용보다는 물가를 잡겠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고용이 엄청나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고용 지표보다는 확실하게 CPI에 주목할 게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뭐 민간 고용 데이터가 좀 낮게 나왔다. 시장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약간 또 뭔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해석의 차이인데 시장은 그만큼 지금 뭔가 호재에 되게 목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의 환경이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사실 뭐 이런 뭐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은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중국의 그 상하이 봉쇄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다가온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조금 앞서 말씀드린 뭐 또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에 약간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흥 시장이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지금 어제 이제 좀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재에 좀 목말라 있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을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그 악재에 그동안 휘둘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저점 매수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뭐 반토막 특징 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용 이 지표를 확인하고 제가 좀 의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연준은 두 마리 토끼잖아요. 물가랑 고용. 그때까지만 해도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악화되면 물가가 아무리 안정화되더라도 여기에 시장이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부정적인 쪽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는 한동안 물가에 너무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고용을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신박했다. 그거를 수요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뭐 당연히 시장의 관점을 말씀을 대신 해주시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혹시 매크로 좀 더 얘기할 거 저는 업종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업종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매크로 이어서 이제 섹터별로 볼 텐데 먼저 기회를 드리죠. 오늘 밤 드디어 아스코가 개최가 됩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서 반응을 했는데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바이오는 어느 정도는 물론 두창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 바이오가 오른 거는 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게 지금 뭐 그 부분이 뭐 한 상승의 요인 중에 한 반은 차지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원숭이 두창이 방아쇠 당긴 거고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글쎄요, 과연 그게 뭐 얼마나 지금 이게 무슨 코로나19 정도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게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관련주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두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는 종목도 이런 것들한테는 어떤 테마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까지 말씀하신 대로 아스코 이게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3대 학회죠. 3대 학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대 학회고 지금 그동안 사실 뭐 이런 뭔가 이제 암이라든가 또는 이런 의료 관련된 학회들이 계속해서 열렸는데 온라인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 좀 니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스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스코는 사실은 기술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좀 약간 특화가 돼 있어요. 아스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뭔가 지금 이제 그 임상에 들어가거나 이런 회사들에 거기서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상담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많이 거기서 이제 신약 관련된 기술 수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는 뭔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 굉장히 뭐 100이라고 치면은 이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는 저는 한 50개 정도까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다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100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물음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성장주의 타격. 특히 이제 바이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빅테크라든가 이런 쪽, 뭐 인터넷 관련 기업들 이런 쪽이라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바이오예요. 그럴 수밖에 근데 없어요. 미국에서는 헬스케어가 방어주인데 맞아요. 왜 우리는 성장주로? 이게 상대적으로 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업종들은 성장할 때부터 이제 그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이제 뭔가 그런 제도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뭐 최근에는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무상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뭔가 그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하나의 그 바이오 업종만 놓고 보면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어떤 그 허들을 넘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추가적으로 더 물론 많이 빠진 건 다 인정하고, 뭐 이건 뭐 반토막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그 낙폭과대 이상으로의 접근, 아니 낙폭과대 이외에는 이제 확실하게 뭔가 신약에 대한,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뭐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런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확실한 그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저는 차별화가 되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이 낙폭과대로 해서 조금 바닥에서의 어떤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업종 내에서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에 지난주에 이제 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탈피했지만 베팅은 의문이다. 아직은. 이제 금리 인상기라는 성장주의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는 허들로 이번 아스코가 작용을 하기엔 약간은 무리가 있다. 그렇죠. 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는 형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는 이게 아스코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좋거나 흐름이 좋으면은 그 이후에도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형이 하는 말이 바이오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번 바이오는 느낌이 좀 다르다 얘기를 한 게, 사실 물론 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분위기는 뭐랄까, 물론 금리 인상기 시점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 제약사는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의 그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약품도 그랬고, 이런 좀 큰 제약사들은 조금 이런 중소형보다는 조금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일 수는 있죠. 바이오 전체 내에서도 조금은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그래서 저도 차별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화진 과장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뭔가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갖고 있거나 또 이제 펀더멘탈이 그 어느 정도 확고한 회사들, 또는 이제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는 역시 신약에 대해서 뭔가 눈에 띄는,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로는 정말 차별화가 되는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좀 그런 쪽에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맞는데, 일단 바이오 업종 전체,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같이 가는 분위기는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한미약품은 솔직히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약주잖아요. 근데 바이오텍 중에서 그 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캐시카우가 튼튼한 기업이 있느냐는 거죠.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이해.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죠. 박지현님은 날카롭네요. 빨간 넥타이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이렇게 친히 또 댓글에 답장을 해주는 저는 최근에 이제 빨간 넥타이 많이 매요, 진짜로. 오늘 회색 지대다. 이화진 과장님은 목걸음 입혔네. 당장 빼세요. 네, 다리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섹터 또 하나 체크해봤고, 두 번째 저는 유가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종목으로 매크로 지표로 말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부장님께서 사실 대체에너지, CF 윈드 비롯해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이전부터 해오고 계셨는데 이제야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부담이 되고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찰나에 원래 미국에선 신재생 쪽으로 스탠스를 굳건히 했었고 우리도 신정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뭔가 잘 맞아떨어진 아기가 맞는 것도 같은데요.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유가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굳이 대체 에너지 말고 유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지금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이런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런 조치 취한다는 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에다가 진짜 올인을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향후의 포인트는 거기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정유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업종들. 근데 이제 그런 업종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정제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대한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쪽은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다면 이제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는 향후에 이제 물론 이건 약간 기대감입니다만은 그쪽도 좀 약간 어떤 큰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움직이긴 했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아직 시세 분출이라고 하기가 아직 일러요.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지금 향후에 조금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속화된다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전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결국 순서의 차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 말할 거 없이 두 나라 전부 다 두 지역 모두 이제 이런 신생에너지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결국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국이 얻은 교훈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에너지 자립, 두 번째는 식량 자립. 이 두 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앞으로는 잘못하다 큰일 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에너지라든가 식량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런 원유라든가 가스 그래서 이제 석유 이런 유가가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물론 증산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점점 더 이제 뭔가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들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이건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요새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다면은 이 반사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 이거는 자연스럽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부장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비슷해요. 제가 딱 에너지랑 식량을 여쭤보려고 적어놨는데 바로 그대로 그 두 개를 그대로 이 보호주의랑 같이 주셔가지고 뭘 검색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그래서 네. 순서대로 봤어요. 태양광, 원전, 풍력 중에서 순서가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저 혼자서 나는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부장님은 어느 순서인가? 순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니까. 아 근데 저는 들으면서 과장님 의견이 좀 궁금했던 게요. 금방 대체에너지 신재생 쪽은 부장님께서는 큰 수익률을 한 번에 좀 기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유가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 번 슈팅이 나오거나 오히려 한 번 더 빠지거나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런 변동성을 생각했고 대체에너지는 정말 먼 미래라고 아직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찬찬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뷰는 어떠세요? 일단은 좀 아까 얘기하시는 동안 이제 S-오일이랑 이제 하나씩 봤는데 이제 네. 유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풍력이 덩달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조만간 그린 분양안도 조만간 합의를 할 가능성이 3분기쯤에 생길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자체가 투자를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원자재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면서 풍력 자체에 대한 부분도 유럽 쪽에 지금 계속 포르투갈이나 독일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러시아발에 관련된 천연가스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은 연료 관련 주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저랑 같은 의견인 거죠 결국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는 오른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빠질 수 있는 변동성도 있지만 네. 신재생은 가긴 가는 거잖아요. 사실 유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계속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펙이든 뭐든 네. 오히려 신재생은 투자를 하려고 입장이잖아요. 유가는 내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뭐 이현희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그 지금 뭐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먼 미래라기보다도 지금 왜냐하면은 네. 뭐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의 그 국가들 간에 이제는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예, 요번에 워낙 그 딘 게 많아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런 그 특히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수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 향후에는 진짜 어떤 그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수출 물량들이라든가 또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뭔가 이제 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유가, 뭐 대체 에너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쪽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돈돈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사료를 보는 관점은 사실 테마성이 좀 더 짙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나라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뭐 엄청 식량을 보호하려는 그 식량 보호주의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처음에 시작은 뭐 밀 금지, 뭐 소맥 금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설탕, 뭐 그렇죠. 점점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예. 같아서 이제는 그냥 테마성으로 바라볼 게 아니지 않나. 그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제 흐름 자체는 네. 조금 그 변화가 된 게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종목을 볼 때는 저는 그 업종을 봤을 때 지금 뭐 농업 관련주로 크게 묶을 수 있는 또는 이제 그 음식료 관련주로 크게 묶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내에서 좀 그 안에서의 차별화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네.
분명히 오버슈팅이 됐어요, 단기적으로. 그죠.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물론 그 어떤 날은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 오버슈팅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수급적인 논리에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계속해서 지금 뭐 식량 가격 올라가고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 뭐 푸드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종목들은 이미 그러한 호재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안에서 좀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고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금 저는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음식료 관련된 우리가 업종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최근에도 이게 뭐 크게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라면 가격이 또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뭐 그런 것들하고도 약간 필수 소비재라는 측면하고도 통하는 얘기인데 일맥상 통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정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 뭐 특히 이제 뭐 라면이 됐건 뭐 식용유가 됐건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어떤 그 이익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물론 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그분들은 워낙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그런 것들에 너무 지금 뭐 이제 맛을 들이셔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잘 되더라. 근데 이게 잘못 만약에 이제 향후에 마치 작년 11, 12월에 우리가 NFT라든가 게임주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결국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지만은 뒤늦게 이제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국 그거는 지금 회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비슷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그 사료에 뭐 이런 그 어떤 그 곡물 가격의 이런 상승의 흐름들과는 별개로 네. 종목을 접근할 때는 조금 그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대형주들 내지는 아니면 이제 음식료들 좀 우리가 좀 잘 아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관심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보호주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맞지만 종목으로 접근을 했을 땐 대형주가 좀 더 유효하고 나머지 이제 많이 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죠. 철저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뭐 거의 마지막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준비 많이 해오셨네. 로봇 쪽을 한번 볼까요? 예. 아니면 전선 전기 쪽을 좀 볼까요? 뭐 같이 봐도 되고요. 그래요? 네. 뭐 사실 이런 로봇 관련주들 뭐 어제는 로봇 인공지능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이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결국 뭐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하고 이제 결국 저는 하반기 장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좀 되게 확장을 하자면 하반기 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실적. 두 번째는 지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실적, 밸류에이션 또 하나 꼭 봐야 되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정부가 이게 신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부 초반에는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해요. 네.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초반에 굉장히 수익률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또 하나는 기업들의 투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뭐 삼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로봇에 대한 투자,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M&A 얘기도 요새 꺼내고 있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맞고 또 이런 종목들이 오랫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네. 물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참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좀 오랫동안 벗어나 있던 종목들이 얌전히 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또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갭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떤 갭을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는 분명히 10,000원에 샀으면 했는데 보니까 15,000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 주들은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 연동이 될 수가 있고 물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에서 조금 이제 종목들을 잘 찾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매력이 느껴져요. 물론 이제 로봇 관련주랑 인공지능 관련도 좋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뭐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그 역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쪽은 뭐 이제 어떤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근간이 되는 거예요. 공장을 뭐 새로 이제 증설을 하고 뭘 하려면은 이런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연결 짓자면은 뭐 이제 얘기하는 뭐 이제 한전의 향후의 어떤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이제 어떤 민간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까지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지나봐야 되는 거겠지만은 일단 이런 것들은 지금 철저하게 좀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다. 다만 이제 항상 정책 관련주들은 이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픽아웃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보면 안 돼요. 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보면은 항상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은 단기 급등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이제 관심권 밖으로 멀어지죠. 맞아요. 예. 이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집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실현하는 게 기준이에요? 아니면 발표가 기준일까요? 정말 이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종목대 업종이라든가 이 테마별로 해서 움직이는 게 좀 다 달라요. 결국 이런 건 저는 좀 약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우리 이화진 과장이나 이런 그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제가 딱 이런 원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나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책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또 지금의 주가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린 봐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철도가 또 대표적이고 남북 관련.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완전 잊혀 저희. 그 흐름을 못하면은 맞아요. 그 완전히 진짜 완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참 삼박자 잘 맞아요. 뭐 밸류에이션 측면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다만 종목의 이제 무게가 약간 그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슈퍼맨님, 박지영 앵커님 취미가 펜싱이세요? 핵심만 찌르시네요. 저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저랑 안 맞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부장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땀 흘리는 그 땀의 뭐랄까요? 양이 줄어드시는 거 보니까 부담이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뭐 글쎄요. 와 부담스러운데 이제 좀 그 적응이 되는 거죠. 네. 재밌으시죠,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